이 시국연대가 주최하는 토론의 주제인 왜 정권 교체인가 라는 명제에 하늘 또 도우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비상시국국민연대 공동대표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번 순서로서는 이재호 공동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모이는 행사를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날짜는 잡고 가고 문재인 임기는 점점 끝나가고, 근데 사람들이 만나면 되게 그냥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아주 습관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왜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건지, 단순히 문재인이 보기 싫어서 정권 교체하는 건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이대로 유지되면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 건지, 이런 걸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단순히 대통령만 바꾸면, 문재인이 들어설 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만 감옥 보내고 문재인만 정권만 바뀌면 나라가 금방 잘 살 것 같이, 나라가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지난 4년 동안에 뭐 달라진 게 아니라 망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국민들이 정권 바뀌지 않고 자자 해갖고 다음에 정권 교체했는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지금 야권에서 대통령이 됐다. 그 사람이 돼갖고 지금 또 한 몇 년 지나보니까 오히려 문재인보다 더 못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나라는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국민일수록 왜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가? 그럼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문재인이 어떤 것을 청산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나라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 정말로 정권 교체를 왜 해야 하는가? 대통령만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다면 굳이 바꿀 필요 없죠.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정말로 이 문재인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국민적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하자는 거니까, 오늘 밖에 중요 부분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우선 핵심적인 부분에서 왜 정권 교체해야 하는가 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좀 우리가 배우고 듣고 또 토론하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정권 교체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 오늘 행사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시국연대에서는 문재인 폭정 종식을 위해서 투쟁도 하지만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정권 교체인가로 세미나를 하고, 다음 6월 달에는 그럼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하며 정권 교체한 이후에 어떤 나라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6월 달 토론에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가 또 일레됐어요. 제가 앉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문재인 정권 끝장내야 되겠다, 정권 교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오신 줄로 압니다. 이제 한 300일 정도 남았는데
설사 뭐 거꾸로 매달아놔도 안 살겠습니다. 너무 이제 걱정하시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사회를 맡게 됐는데 본래 이 사회 맡은 사람의 주된 임무가 뭐냐면 그 발전하는 분들, 토론하는 분들 시간 제한하는 게 그 임무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내가 이 발전문을 읽어봤는데 저는 오늘 시간 제한 전혀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너무 귀한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발전문과 토론문을 다 읽어봤는데 정말 제가 공부를 우선 저부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발전문과 토론문도 똑같습니다. 토론문도 꼭 이 발전문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비판이나 새로운 제안의 차원을 넘어서 여기 오신 우리 토론자로 참여하신 분들의 그 정공교체에 대한 견해를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정공교체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발전문을 가지고 다음에 국정 운영할 때 이걸 좀 보고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감히 말씀드렸는데 이 좋은 이 견해를 이루려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다. 오늘 아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 후보감이 있니 없니 하는 판에 여기 오늘 발제하신 분 중에서 또 이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여기 오신 우리 여러분들 아주 관심 가지시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시간 제한 다 이른바 오랫동안 이런 토론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제1발제 우리 국민대학교 홍성결 교수님께서 왜 정권교체이냐, 타사 편정을 위한 노래. 우리 홍 교수님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아주 텔레비에서 이 정부의 실정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대안도 계속 제시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홍 교수님, 좀 발전하시죠. 여기 앉아서 하나요? 앉아서 할 수밖에.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좌석이 조금 좁아서 훨씬. 지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홍성거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정책청에서 왜 정권 교체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보셔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니 왜 지금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지금 국민들이 이 정권 하에서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하는 것이죠. 그걸 왜 해야 되느냐고 꼭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재호 대표님이 정권 교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도 또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4년 넘게 고생을 했는데 또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걸 꼭
우리가 이유를 꼭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선생인데요. 학교별 고사를 내면 문제를 잘 모르면 답을 엉뚱한 걸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엉뚱한 걸 쓰면 그 답을 몰라서 그럴까 싶어서 그냥 일단 답은 썼습니다. 답을 썼고 발제로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둘째 며느리 얻어봐야 마누라들이 중요한 걸 알잖아요. 사람들이 정권이 이렇게 촛불 소위 시위를 통해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다 뽑았더니 이게 좋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부관이 훨씬 더 명관인 거예요. 이미 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한데 굳이 뭘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근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왜라기보다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최 측의 질문이 왜니까 왜와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라고 하는 쪽에 조금 더 중점을 좀 둬보고 있습니다. 첫째 페이지니까 뭐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게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저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뭐 옛날부터 과거부터 한번 그냥 역사적인 걸 지켜보니까 3.15 부정선거 때 4.19 세대가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이 4.19 세대는요, 곧이어 있었던 5.16 혁명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소위 정치의 주체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또 자기를 담보하면서 후에 나중에 군사혁명 세력과 또는 군사 쿠데타 세력과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10월 유신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10월 유신에 대한 평가로 1인 독재를 위한 것이었냐, 박정희 대통령의, 아니면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라고 하는 두 가지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공방이 있죠. 그건 뭐 역사가 아마 반복적으로 저는 해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4.19 세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11.6이 났고요. 11.12 사태를 통해서 신군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5공화국이 출범을 했는데요. 이때도 80년 전후해서 저희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많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정치 전면에 혹은 국가 운영, 국가 경영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 혁신과 자기 공부, 실력 배양 이런 쪽에 더 투입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후에 다시 민주화 이후에 6월 항쟁 이후에 87년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87년에 6월 항쟁을 주도했던 386 세대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이후에 방해받지 않고 정치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 혜택을 오로지 누린 세대는 386 세대가 거의 모든 세대로 됩니다. 4.19 세대는 물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정치사의 전면에 있었습니다만 그 4.19 세대는 5.16 군사 쿠데타 세력과 함께 공존을 했었고요. 근데 이 386 세대는 노무현 정부와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정치 전면에 나서고 국가 경영의 일선에 섰는데 사실은 정치 엘리트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역량은 대단히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그 다음에 이후의 얘기를 조금 적어봤습니다만 이분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성 정치에는 귀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평론을 오래 했습니다. 15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동이나 표현을 이만큼 잘하는 그런 정치 세력은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마 역사적으로 이처럼 위대한 표현은 거의 없었다. 마치 에이브러함 링컨의 by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이거는 아마 역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만한 표현을 보수 우파 세력에서 누구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만 옳다, 나만 옳다는 고집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1차 방정식으로 풀었었고요. 5차 방정식이에요. 또 그 추종자들은 신흥 종교에 빠진 광신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조금 사진을 갖다 놨습니다. 그냥 장식용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실패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기에도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나뭇잎이 물을 빨아들여서 줄기와 뿌리를 먹여 살린다는 이론입니다. 급증하는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 적자 재정 팽창을 얘기합니다. 이건 아마 제가 토론문을 보니까 강석근 교수께서 많이 제시를 해오셨어요.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48% 정도. 그런데 국가 부채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 정부 부채와 지방 정부의 부채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 공공기관, 공기업의 부채가 있습니다. 거의 국가 부채와 맞먹습니다. 뿐 아닙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매년 적자를 정부 예산에서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현실적 계산, 수리적인 계산의 48% 곱하기 2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과거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40%를 국가 부채의 마지막 선으로 역대 정부가 정하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명목적인 국가 부채 비율은 선진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으니까 아직은 괜찮다, 걱정 없다 이렇게 지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 세대가 걱정할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관이감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세대는 이건 견딜 수가 없죠. 자세한 건 우리 강석근 교수께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를 의식한 공공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입니다. 이게 여기 우리 이재호 전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대신에 했던 4대강 사업의 22조를 그렇게 날려먹었다고 그렇게 비판의 수준을 넘은 비난까지 했으면서 문재인 정부 1년 차에만 그 소득 최하분이 5분의 1이죠. 20%에게 소득 감소를 갖다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올려가지고요. 그거 한 것 때문에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서만 52조 원을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 차태에만. 그리고서 22조를 이명박 정부 때 날려먹었다고 비판할 입장이 됩니까? 참 그렇죠. 오죽하면 경실련조차 문재인표 대표공항이라고 가덕도 신공항을 얘기합니다. 경실련이 누구니까 자기네들 지지하는 단체였잖아요. 지금 수없이 많은 과거의 진보 좌파 지식인들이 진중권 씨 포함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입증을 합니다. 25번 넘은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집권 세력의 도덕성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검찰개혁, 이름은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읽기는 검찰장악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탈원전은 참 수도 없이 기가 막힌 참 얘기인데요. 원전 산업을 아예 그냥 풀뿌리부터 무너뜨린 겁니다. 제가 에너지 애교협이라고 해서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위한 교수 모임이라고 하는데 참여를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에 대해서 참 할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미국하고 같이 한미가 같이 손잡고 원전 시장에 진출하자고 약속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다른 곳에서도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짜장면집 주인이 짜장면 만들어 팔면서 자기 집
가족들한테는 이거 나쁘니까 몸에 나쁘니까 먹지 마. 그리고 만들어 팝니다. 이건 뭡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굉장히 큰 문제가요. 우리 사회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심판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또 검찰도 그 중에 하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등. 이 소위 심판 기능을 하는 기관은 모두 이 진보 좌파 인사들도 전부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분쟁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면 보수 혹은 보수파 진보좌파가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가져가면 그걸 심판해줄 기관들이 전부 진보좌파입니다. 그 결과를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한 저런 문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죽하면 진보 정치학자 최장길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촛불 시위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촛불 시위. 이분이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촛불 시위라고 하죠. 진보와 보수의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촛불 시위 이후에 집권한 지금 현재의 집권 세력이 진보와 보수 이념의 발전을 극대화시켰고 그리고 사회를 계속 편가르게 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인 최장길 교수의 주장입니다. 보수 우파의 주장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편가르기 정부 실패한 정책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취임사를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 약속한 것하고 현실에 나타난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무시하는 대통령입니다. 야당을 무시했고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급 인사를 지금 33명째인가요? 지금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왕적 권력 나누겠다 얘기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겠다. 검찰을 포함해서 모든 권력기관 심판 기능을 한 손에 장악을 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태영호 의원이 아직 안 오셨네요. 남북 대화를 보고를 했고요. 한미 동맹은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서 어쨌든 외모로는 한미 동맹을 복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 분열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는 것처럼 편가르기 정치만 했고요. 야당은 계속 무시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청문보고도 채택 없는 장관급 인사가 32명이었고 이미 검찰총장까지 이번에 김호수 임명하면 33명입니다. 지지 여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내 편, 내 지지자만 쓰고 있습니다.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더욱다가 남녀 간의 갈등까지 더욱더 하나 붙여서 증폭을 시켰습니다. 다음 줄.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실에서는요, 약속을 안 지키는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변 인사들 라임 옵티머스 등 사건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수사 자체를 못하게 깨끗한 대통령인가요?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정책, 부동산은 꼭 잡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대북 정책은요.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넣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울산 선거 개입하고요, 조국 사태 각종 통계를 왜곡하면서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여론 덮지 않은 것인가요?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내 편에게만 공정하고요, 다른 편에게는 한없이 불공정한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떠나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차이는 말로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자기 편의 특권과 반칙은 눈 감고 남에게는 한없이 냉정합니다. 조국 사태 왜 나온 겁니까? 특권과 반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 이거 하나가 더 복잡했는데, 상식대로 해야 이익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부를 믿었더니 젊은 친구들이 지금 집 한 채 사지 못하게 완전히 벼락거지가 됐습니다. 상식이 다른 집권 세력 아닙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광화문에서 솔직하게 대화하겠다, 퇴근길에 기자회견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공소통 횟수 몇 번이나 했습니까? 소통 대신 쇼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냥 조금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요. 아마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반면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여기에서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요, 국민들이 그동안 큰 선거에서 줄기차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왔는데 급작스럽게 철회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의 실종된 약속들, 조국 사태 이후에 문재인 혹은 조국 옹호 세력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증폭됐고요. 반복되는 정책 실패에도 사과 한마디, 책임 한 번 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기회만 있으면 전 정권, 전전 정권, 정부 앞에 타서 돌리다가 못해 친일파 세력의 후예 혹은 독재의 후손,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386 세대의 586 기득권 세력화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유권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극도의 내로남불, 또 자기 자신은 내 야당 시절 주장을 완전히 뒤집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당장 드러날 거짓말을 얼굴 색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악의 위선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이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파악을 한 겁니다. 문제는요, 이게 문재인 정부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반복되는 집권 세력의 오만과 위선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 힘에게도 마찬가지의 시선을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 파동이 있었죠. 콘크리트 지지 세력을 믿고 그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다가 된통당했습니다.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주장, 과거 지금 현재 야당인 국민의당이 여당 때 한 주장과 뭐가 그렇게 크게 다릅니까?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흰구두와 백구두의 차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은요,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뭐 우리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수 우파에 대한 지지 회복이나 신뢰 회복이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진권인 거죠. 그들의 위선과 부도덕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언제까지 상대방의 실책에 의존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은요, 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갖다가 무슨 말로 설명해야 이해하시는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 교체가 되려면 그러면 우선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이 신뢰를 보내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뢰 회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요, 지금 집권 세력,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당권 경쟁이 전당대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게 만들려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했던 약속을 여당이 됐다고 뒤집으면 안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처럼 저렇게 한 것,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수 우파 정당이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것이 비록 권력을 잃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실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성과 품위를 갖춘 보수 우파 세력이 출연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자질이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이 여론이 그렇게 지지를 보낼까요?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이미 알려진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보수 우파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도덕성과 품위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특히 보수 우파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의식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특권의식 버리고요, 기득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제발 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되겠다, 버려야 되죠. 제발 좀 버려주십시오. 그리고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 한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많겠지만 오늘 토론들 자분들 많으신 거예요. 포용적 시장 경제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일. 아마 이 두 가지는 이따 재성호 교수님이나 강석동 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예시를 했는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결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뜻이 뭡니까? 디모크라시라고 쓰지만 백성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백성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피치자가 치자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그리고 모든 정책은 21세기의 모든 정책은 고차방 정책으로 풀어야 됩니다. 단순한 1차방 정책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복잡한 정책에는 무수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에게 정책은 맡기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발 권력 욕심을 버려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그냥 빈칸으로 나누기 어려워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혹시 토론 시간에 나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교수님 말씀대로요. 사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특별히 알아내 가지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익히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을 그러나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셨습니다. 연속적인 실패 사례를 쭉 지적했는데 단 한 가지도 틀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만 문제가 아니라 제1야당 국민의힘도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혁신의 노력이 우리들에게 과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영식 의원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신문에 칼럼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은 군사 문제 전문가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양반이 군대 생활하면서 어떻게 이런 폭넓은 공부를 하셨나 하는 데 대해서 놀라는 게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여러 가지 이 지식이나 또 정책들이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제가 보고 정말 이 양반이야말로 아니면 표현을 잘못했네요. 이분이야말로 저보다 또 많이 후배고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하여튼요 굉장히 하여튼 진짜 정말 저는 신원식 의원님에 대해서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이 발제문도 단순히 문재인 정권의 안보 실종, 솔직히 말해서 우리 홍 교수님 말씀대로 더 뭐 비판할 거 뭐 있습니까?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이 발제문은 아주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그냥 비판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 들어서야 될 정부가 해야 할 국방, 외교, 통일 과제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마이크 됩니다. 제가 이제 정말 평소 스승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존경하고 많은 가르침을 받는 장기표 선생님께서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서 그건 한 1%, 99%는 좀 과장 광고니까 뭐 현혹되지 않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1번은 개요라고 한 부분,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가 정권교체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다음 대통령이 이 정도 국제 감각과 생존 전략에 대한 기본 컨셉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으면 이번 국방부 장관은 투표로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이런 일을 하면 바람직한 일을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외교부 장관은 이렇게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제점은 뭐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 단순히 한미동맹 제일 중요하죠. 그거 외에 글로벌 외교에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러한 글로벌 전략을 외교 전략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남북 관계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제 통일이라는 게 북한의 이중성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주적인과 동시에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우리도 민족이라고 하는 이중성이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수파는 너무 첫 번째를 강조하기 때문에 항상 두 번째를 내세우는 좌파들한테 대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좌우 어느도 북한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그게 진정하다고. 네 번째는 소홀하기 쉬운 보훈처장, 국가를 위해서 이상한 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식. 저는 이 보훈을 과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보상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봅니다. 과거의 보상을 잘해주면 미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도 국가를 위해서 이 악몽을 던지면 당연한 경제적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서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종교를 만드는 거구나. 이런 보상이 있어야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다. 보상은 과거에 대한 보상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래에 대한 기대다. 이렇게 생각해서 쭉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대안은 저 혼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작년도 21대 국회가 개원돼서 여기 옆에 계시는 김선식 차관님, 좀 있으면 오시길 태영호 의원님, 또 외교 전문가이신 조태영 의원님, 박진 의원님 이런 분들과 여러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서 저희 당에서 할 정책 대안 내용들입니다. 물론 국방 분야는 제가 좀 깊이 개입을 했지만 여러분들 의견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고 김선식 장관님 좀 익숙하죠? 네. 거의 김선식 장관님이 통일 분야는 손을 댔다고 말씀을 드리고 레퍼런스를 명확하게 해야 제가 잘못하면 지적 소유권을 침범하는 이야기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1번 설명을 할 테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만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1번 설명하고 발제를 끝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마디로 하면 성과나 그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는 언론에 엄청 나왔으니까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만 밝히겠습니다. 저는 44조의 사실상 뇌물 그리고 반중 노선에 동참하겠다는 립 서비스를 바이든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주고 뭘 얻었느냐? 그냥 판문점 싱가포르 개성한다, 원칙을 존중한다, 남북 대화 협력을 지원한다고 하는 그 두세 마디의 립 서비스를 받고 이 많은 걸 던졌습니다. 물론 55만 명 한국군의 백신은 약간의 끼워주는 상품이잖아요. 미끼 상품 정도로 끼워주는 것이 전부 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했던 거에 비하면 비록 말에 그치지만은 정통적인 노선에 돌아왔다는 점에서는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실 겁니다.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국익을 해치는 말을 하면 독배를 마시는 것이라고 거의 폭탄선언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조용하죠. 그 이유도 궁금하실 겁니다. 일본 조용하고요. 북한도 조용하고 미국도 그 뒤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지난 4년 겪어보니까 문재인이 한 말, 그 다음에 나아가서 대통령끼리 사인한 문서도 하나도 안 지키더라. 하나도 안 지킨다는 걸 주변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냥 행사하고 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6월 말에 5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미국을 방문해서 제1차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정상회담 문을 보면 뒷부분에 이런 게 나와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규모의 화폐 질서를 지키랍니다. 이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국방부에 정책실에 있었는데 이런 말 못 썼습니다. 그런 말 쓰면 국내 돌아오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정도로 금기시되는 용어였어요. 우리 정민들 국내에서. 그런데 용감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좌파 대통령이 나오니까 좌파들이 이렇게 조용해지는구나.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의 그 비난을 불만을 억누르셨기 때문에 이거 우리 생존 전략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순진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도 환상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여러분 기억을 돌리시면 독일에서 7월 초에 저희 G20가 있었습니다. 그때 쾌러브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연설한 거 아마 그때 그 시기 기억나실 겁니다. 첫날에 모여서 한미일 정상이 만찬에 동원하고 또 이 원칙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규모의 아티제스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시진핑 수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언론을 찾더니 완전히 속국에 이르는 만큼 어마어마한 외교적 견제를 당한 만큼 시진핑한테 엄청나게 문재인 대통령이 혼을 났습니다. 왜? 네가 무슨 뜻으로 이 무시무시한 걸 넣었느냐 이런 답답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걸 줬느냐? 한미 FTA를 재협상한다는 것을 공동성명에 넣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준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너무너무 컸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한테 혼나고 난 뒤 급격하게 반미 친중 노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017년 11월 달에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2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10월 달에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쓰리노를 중국한테 약속했다고 합니다. 쓰리노 내용이 뭡니까?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한미 MD 가입 안 하고 통합 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안보동맹 안 하겠다는 소리죠. 완전히 6월달에 첫 번째 사인한 걸 뒤집어 버렸죠. 그리고 온 트럼프한테 인도 태평양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트럼프가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2017년 6월 달에 갔을 때 막대한 문재인이가 뇌물을 줍니다. 그게 얼마냐면요. 여기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 40여조 배. 그리고 2017년 11월 달에 봤을 때 대미 투자하고 물자 구입을 약속을 해서 물경 2017년 두 분의 정상회담 때 123조를 미국에 약속합니다. 그거 반만 지금 우리 국내 투자했으면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 SK 뭐 삼성전자 다 현대자동차 다 취직할 겁니다. 123조를 주고 6월 달에 약속한 것을 11월 달에 뒤집은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123조가 2018년 소위 북핵 거짓 평화쇼에 트럼프 대통령의 출연료로 가담하게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 그게 있고요. 그럼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느냐? 다 압니다. 저 말뿐이고 또 중국한테 가서는 그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일 정상회담에는 이 동북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중국이라는 대상을 적시를 했어요. 이번에는 없죠. 아마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만 문제나 뭐 이런 문제, 중국은 어떤 입장에 평화로운데 동북아가 평화롭기 짝이 없는데 미국이 시기 걸어서 시끄러운 거다. 이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문제에 관해서 평화로운데 동의를 했지. 그게 중국이라는 것은 내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보나마나 변명을 돼. 그 변명되지라는 건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건 긴 말 안 해요. 대신 서구한테 1억 명 준 백신을 55만 명 주고 사실 미국은 이제 거의 6월 달이면 2차 접종까지 끝납니다. 벌써 시작까지 끝나더라도 8, 9월이면 끝나요. 9월이면. 그럼 나머지 남는 거 어차피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를 적시하지 않고 얘네들 인구 마실 수 있도록 1억 명, 1억 도수 지원해 주겠다. 약속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안 해주겠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가 딴소리를 하긴 할 텐데 금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딴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 안 하거나 여기서 정말 약속한 거를 심각하게 위배하면 백신을 가지고 문재인 목줄을 치겠다. 그래서 시원하게 약속을 합니다. 수합 당연히 안 했고요. 모더나하고 삼바하고 계약한 것은 이미 그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모더나도 아시아에 이만큼 생산할 수 있는 소위 공장 시설을 가진 데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자, 긍정적인 면은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이 44조와 반중 립 서비스를 하고 얻은 미국 평화쇼 불가능합니다. 왜? 남북 대화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래놓고 바이든이 거기다 한계를 걸었습니다. 유엔 대북 제조 안 하게 그대로 나간다. 탑다운 안 하겠다. 그 사람 말로 믿고 안 하겠다.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만난다고 딱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평화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흥분했는지 몰라도 지금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걸 북한이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폭방기도 안 끄고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서라고 중국 측 유리하게 해서라고 해명하고 다니다 보면 1년 지난다. 그리고 다른 짓 하기에는 임기가 너무 안 남았다. 이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 파괴 회기는 이제는 더 이상 시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걱정은 안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아까도 말씀드린 181조 투자했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44조까지 포함해서 총 181조를 투자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안보 정책을 미국이 좀 양해해달라고 하는 사실상 뇌물성 투자고요. 두 번째는 우선 기업이 대통령이 투자라고 해서 막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즉 한국 기업 환경이 그만큼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 돈 여력 많은 것 확인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다음 정부가 제대로 된 외교 안보 정책만 피고 기업 규제만, 단기업 규제만 철폐를 해도 이 181조 중에서 90조만 풀리면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그들은 결혼을 할 거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주변에 이 기업이, 대기업이 거의 100조 가까이 투자하는 그 기업의 협력 업체의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추산해도 5, 600만 원 정말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한미 정상 하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헛짓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요까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통수권자는 외교안보의 기본 인식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우선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을 총체적인 실패를 했는데 동맹과 자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자, 이 동맹하고 자강에 대한 기본 인식은 뭐냐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미동맹과 우리 자유국방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과 우리가 자주국방, 자주안보체제가 결코 태길의 문제거나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완 관계입니다. 즉 통상할 때 국제적 비교 우위에 의해서 통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 사람은 자동차를 싸게 잘 만드는 내가 사주고 나는 텔레비를 수출하는 거야. 자력 경쟁은 뭐냐? 대체제 관계입니다. 나는 텔레비를 만들 능력이 있는데 자동차는 못 만들어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는 다 성공했고 부자는 깡그리 망했습니다.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각이 미국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대체적 능력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동맹과 자각이 선순환 구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가만히 보십시오. 경항모를 만든다, 뭘 한다 해서 사실은 미국의 대체제를 만듭니다. 반미자주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방계획 입증공은 동맹을 강화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미국을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까지 포함해서 미국의 대체제를 만들기 때문에 동맹이 약화하는 원심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동맹과 자강을 둘 다 훼손했다. 그럼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념과 보호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게 객관적인 상황으로 해야 됩니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게 국제관계입니다. 이념과 보호가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용어를 하는데 이게 실수하고 계신데요. 경소병이 흥묘백묘는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하도 이념분쟁이 있으니까 제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청묘, 홍묘는 빨간 고양이든 파란 고양이든 국민 잘 살아가고 나라가 튼튼하게 하면 좋지. 저거는 좌파들이 썼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동원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좌파에 있다 기왕인데 옛날 좌파지. 이런 편협된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도 똑같은 겁니다. 판통 정신, 관용 정신이야말로 실사구시의 정신이고 자유국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고 그래서 이념과 보호가 아닌 객관적 사실의 위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협을 가하는 척, 그 위협을 가하는 척에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 자, 북한의 의도와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려는 생각 또는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 여기에 능력에 대비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라고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10길 물소문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 다음에 설사 지금 신의 영역에 도달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았다더라도 조변 섞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 사람 마음이 한 시간 후에 오는 저에게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속에 있는 마음만으로 나한테 물리적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그 마음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될 때 나한테 마음의 상처나 물리적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능력은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조금 더 연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능력을 변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세 번째, 능력이야말로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여성분들 계시는데 깜깜한 밤에 지나가는데 유치원생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나 당신 혼내줄 거야. 여러분 겁먹습니까? 의도로 가졌다고 한들
그 어린아이는 여러분들을 그칠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덩치가 큰 사납게 생긴 아주 젊은 사람을 만났다. 그냥 지나가도 숨지할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분들이 적대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번 적대적 의도가 있다면 나를 그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의도에 기치하고 위협에 여겼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납니다. 자, 능력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덜 고려해야 되는 그 의도마저 자의적으로 선의로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가집니다. 자, 당구장 표시보면 결국은 이걸 되돌리는 것은 이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면 2번, 3번, 4번은 자동적으로 할 것이다. 끝으로 이제 뒤에 상세한 게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약간 구체적인 게 동맹 강화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말로 하고 가치 동맹만 크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냥 딱 지표가 있어요. 뭘 보면 되냐면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 확장 억제를 적용해 준다고 했어요. 우방국과 동맹국. 그럼 확장 억제는 뭘 말하느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래식 무기.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니까 상대방이 우리 우방국이나 동맹국을 침공하면 네 본토가 침공되는 것은 도와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수단이 첫 번째가 재래식 전략입니다. 항공모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이런 것들. 두 번째가 미사일 방어 능력. 세 번째가 해구산입니다. 자, 한미연합 방위 체제는 미국으로부터 뭐만 일개수로 공유하고 있을까요? 재래식 전력만 하고 있습니다. 레벨 1. 일본은 재래식 전력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레벨 2. 나토는 거기다가 핵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3. 확장 억제의 강도로만 보면 정말 굳건해진 알았던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제일 레벨이 낮은 수준. 이것을 노려. 적어도 나토식까지. 그래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일본, 이스라엘, 나토가 하듯이 통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유일하게 핵을 공유하고 있는 나토처럼 핵 공유가 되면 다음 대통령은 이걸 만들어내면 우리 국민은 발 뻗고 잠들어요. 두 번째, 비안보 분야에서 글로벌 가치 동맹,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인권과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결합체를 이룹니다. 이건 미국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다 공유가 됩니다. 정신을 공유하고 그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안보적 세 가지 수단이 공유된다면 대한민국은 생존과 번영을 달리는 데 하기 지장입니다. 두 번째 아까 자강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미국이 할 수 없는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땅은 이게 불침항로예요. 우리가 사거리 이 800km 이제 1000km 넘으면 당장 800km 이내라도 제가 예를 들면 백령도부터 흑산도까지 각 섬에다가 동굴을 파고 한 발 쏘면 랴오닝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대항 미사일을 숨겨놨다. 그래놓고 랴오닝호가 뜰 때마다 그 동굴 문을 열고 우리가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시진핑이 바로 달려오고 있다. 홍보가 무슨 홍보가. 이번에 내가 다음 대통령이 미국은 내가 방문하겠지만 시진핑 너는 네가 먼저 서울에 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중국 해군의 70%가 상하이부터 그 이북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한국의 지대한 미사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상하이부터 광적으로 배치가 돼요. 그쪽은 완전히 미국한테 노출돼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미국한테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국 마음에 안 들면 또 훈련 안 합니다. 그럼 당장 미국 대통령 연합사령관이 국방장한테 뛰어와서 아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전략적 가치를 이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강을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치는 상종감이다.
구냉전 때, 미소냉전 때 서독으로부터 전 유럽 대륙이 가지고 있던 전략적 가치가 지금 대한민국한테 왔습니다. 한국이 서독이라면 북한이 동독쯤 될 거고요. 일본은 아마 영국쯤 되겠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미중 신패권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이렇게 높아진 적이 없어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이게 잘하면 독일처럼 통일이 이룰 수 있고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력이 강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이 좋은 것을 문재인이가 그 레버리지를 똥각으로 만듭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이 바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을 또 그런 생각을 해서 좋은 참모를 준 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지금까지 고생이 행복으로 바뀐다. 감사합니다.